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남자 이호석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보다도 얼굴이 왠지 더 화사한 느낌인데 느낌인가요? 화사하시죠? 실제로 더 네, 화사한가요? 그러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 뭐 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네. 컨디션이 좀 좋나? 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하면서 그럼 오늘 증시 이야기 쭉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네,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소폭 약세였고 코스닥은 0.5% 정도.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끌어왔던 강세 흐름이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배경에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달러가 약세였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러다가 1,400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 것에 비춰보면 지난주에는 1,300원이 깨지기도 했으니까 원화 강세,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진행됐다라는 점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5%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언론 외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JP 모건의 다이머 회장님이 우리 고객들한테는 7% 각오하라고 다 얘기해놨어요.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의 생각은 5%가 끝이 아니고 야 이거 7%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만큼 잔뜩 쫄아 있다가 그 정도는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제 10년물 금리 지금 4.5%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입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가 안정됐다라는 측면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했는데 좀 최근에 분위기가 이게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빅스 지수인데요. 제가 이제 그 장표를 가져온 것에서 제목을 겁을 잃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빅스 지수 어떤 지수인지 아시죠?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한국어로. 네, 별명이 있는데요. 무슨 별명이죠? 공포 지수라고 합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하면서 이걸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올랍니다. 내가 지금 요새 뭐 안 좋다는데 올라도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도 돼? 안 올라?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주가는 항상 천천히 올라가요. 안정되면서. 근데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급락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해서 빅스 지수는 보통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하락할 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빅스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4%나 급락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반대로 표현하면 주식시장이 겁이 없구나. 지금 공포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지표만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증시를 쭉 봤을 때 사실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상한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풍경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가 있어서 그 비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 이제 전 세계 1등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5조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급성장하게 됐는데 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무엇을 먹으면서 큰 거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시가총액을 뺏어가면서 큰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해보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여러분 강남역에 있는 1번 출구, 그러니까 강남역 1층에 있는 건물들의 1층에 있는 임대료를 낮추면서 시가총액이 큰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아마존이랑 어렵습니다. 뭐 강남역이 너무 전 세계에 있는 상업용 빌딩의 1층 임대료를 낮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기억해 보시면 한 10년 전쯤에 강남역 1층에는요. 신발 가게 아니면은 오프라인 옷가게 이런 가게들 정말 많았죠. 많습니다. 근데 이 가게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정말 많이 커피숍으로 사라졌어요. 바뀌고 뭐 많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 사니까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한 거죠.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들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서 질문 주신 게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동했던 현상들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저기 매장에는 줄 서는 사람도 없는데 온라인에서 매출이 이렇게 크지? 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온라인 매출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석해 볼 때 아직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좀 탄탄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나요? 아니면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개인들의 넷 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넷 웰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집이든 자동차든 이런 거 자산이라고 하죠. 여기서 부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생거 빼고 진짜 내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순자산이 제가 이제 따지고 보니까요. 대략 한 50조 달러 정도 됐어요. 2008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 개인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냐면요. 140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 숫자를 잘 보시면 50조 달러에서 140조 달러가 됐잖아요. 네, 대략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증가분을 계산해 보면은 90조 달러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90조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의 30배죠. 그리고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니까 미국의 GDP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은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베이비 부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들 이야기 나올 때는 노인 빈곤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노인들은 노인 부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80%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이미 모기지 대출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도 상관없고 이미 너무나도 축적해놓은 부가 많아서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금리가 높아서 힘들다라는 얘기 있지만 굉장히 탄탄한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 왜 이렇게 미국 경기가 안 죽지? 왜 이러는 거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계층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월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층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부가 아마 MZ 세대들로 어떤 식으로든 이전될 것 같은데 이전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제발 산타가 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봄까지도. 일단 이번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좀 조정이 되면서 이번 주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최근 유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도 한 1% 이상 브렌트, WTI 모두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담합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유가 더 많이 빠지면 감산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담합이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미묘한 신경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이게 연장됐다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우디만 지금 현재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거 뭐지?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란 말이지. 왜냐하면 나만 감산하니까.
그러니까 유가를 내가 감산해서 올리는 건 좋은데 나만 감산하면 유가 오른 거에 이익을 나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번 주에 부산하고 지금 경쟁하는 게 있죠. 엑스포.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우디가 이미 쓴 돈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돈 쓸 데가 많아요. 그 기사에다가 사우디하고 축구 해보시면요. 얘네들이 지금 축구에 목숨 걸었나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우디 내에서 재정 정책을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쓸 돈은 많은데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 사우디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들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 국가 이외에 국가 중에서 좀 특이한 국가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IEA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을 주목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사실은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등수 안에 못 드는 애였는데 갑자기 얘가 4등 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증했다는 얘기죠. 중국도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있는 국가들이 담합하려고 모아가지고 사우디는 야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쟤네들은 우리가 감산한다고 해도 중국이 증산해가지고 유가가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감산을 해야 되나? 나도 힘든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를 놓고 시장의 평가는 일단 이 회의가 유가를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이나 뭐 제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이 특히 있는데 중국에서 유가를 이렇게나 늘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각 국가별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사님?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미국 GDP가 4.9%가 나왔잖아요. 너무 심하다. 이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아마 이제 4분기 때는 크게 둔화될 걸로 보이는데 대략 한 지금 2% 내외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숫자가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거 봐라. 미국 경제 침체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2%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여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게 달러가 더 이상 약세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는데 1,300원 이하로 단기적으로 내려가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달러 약세가 최근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것이 더 가속화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달러 약세는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상화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가상화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요즘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사님께서 또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직접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번 참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어디다 찍었는지는 비밀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안착한 것 같길래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한 2만 5천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 분 정도가 응답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뭐 갤럽 이런 데 못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설문조사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신의 금융 자산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54%가 비트코인이요? 저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사실은 올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고요. 첫째. 그리고 변동성도 제일 낮은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투자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대체로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 결과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저의 생각은
여기 좀 힌트를 적어놨는데 네. 제가 어디다 찍어놨는지를 힌트가 있는데 숨은 그림 찾기죠? 30에서 50%에 찍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부채 좀 그만 늘려라, 예산 좀 그만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울라프 총리도 지난주에 예산을 더 이상은 못 쓸 것 같은데 헌법에서 독일에서는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그만 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헌법에서 예산을 더 이상 쓰는 것을 제한하는 발동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더 써야 될 것 같아라고 하고 그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 공격하니까 우리 지금 국방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또 무마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좀 한번 봐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독일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뭐 비상 사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또 예산을 크게 초과해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져온 그림을 보시면요, 독일 정부에서 쓰겠다고 했던 예산안 자체가 한 450억, 4,500억 불 정도 유로 정도 되는데 그걸 훌쩍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얘기하다 이 얘기가 넘어왔는데.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 빵 꾸는 거 5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엄청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아무도 없으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었던 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 있어라고 했을 때 주변에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나 적은 숫자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을 찍고 내려왔다가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FTX 사건도 그렇고 루나 사건도 그렇고 루나 테러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트코인과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희소하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건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신뢰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돌덩이로 그냥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부각되는 이유는 다른 화폐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이거랑은 또 별개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개인 투자자는 사실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봐서 마음 아픈 경험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주가 봐도 주식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확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겁이 근데 나는 그게 거죠.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사실은 나스닥이나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았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에 빠질 때 오르고 오를 때 뭐 그냥 흐지부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스닥하고 동조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나스닥하고 관계가 없이 움직여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내가 이것을 편입시켰을 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디 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5천만 원이 돼버렸잖아요. 올해 초에 2천만 원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갔습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 조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2023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기조 속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우리 증시 글로벌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많이 완화된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만 없다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AI와 관련된 건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오픈 AI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샘 알트만과 슈츠케버가 AI 더 빨리 개발하자. 아니야 천천히 하자.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죠. 정말 그래서 많았죠.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오픈 AI 이슈 이후에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는데 안 바뀐 거 보면은 오픈 AI의 CEO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안 바뀌었어요. 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영향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는 많이 바뀌었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인들이 AGI에 대한 그러니까 슈퍼 AI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슈퍼 AI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자, 야 속도 줄여 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쏙 들어가고 빨리 가야 된다니까? 라는 게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AI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I 폭주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AI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AI 때문에 좋았던 주식들이 아니고 내년에는 좀 다른 식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개발되는 그 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AI enabler라고 해서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애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표적이고요. 이걸 인프라를 깔아주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50년대, 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아놔야 여기서 이제 이동되는 물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인프라를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I도. 그런 걸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키워드가 엔비디아, HBM 이런 것들이라면 내년에는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애들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어도비라든지 여러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느냐 혹은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천문학이었던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키워드는 계속 AI 그리고 이제 AI가 바이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바이오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AI에 활용되는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바이오도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삽질을 통해서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섹터예요. 그 섹터에 AI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바이오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여기서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금방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가 바이오 안에 접목이 되면 시간과 그리고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이호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